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요즘요 환율, 주가 그리고 금리처럼요 숫자로 나타나는 경제 현상 대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모습이 계속되면요 우리의 삶이 더욱 팍팍해진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죠. 정말 겨울이 오고 있나 봅니다. 이럴 때는요 준비와 각오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일명기사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 보면요 금리, 환율 다 들어있어요. 진정한 겨울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 울트라 스텝 공포가 있다. 기준금리를 뭐 단순히 0.5%, 뭐 0.75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1%포인트씩 엄청나게 올린다는 겁니다. 지금 이럴 가능성이 커졌죠. 이 공포가 덮쳤습니다. 시장이 흔들흔들하는데요. 원화값 1,390원도 붕괴, 환율이 크게 더욱더 뛰고 있습니다. 좀 더 보죠. 미국 물가지수 얼마 전에 공개됐는데요. 예상보다 좀 높았어요.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자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됩니다. 중간에 미국이 물가 잡으려고 금리를 더 올릴 거다. 이런 예상 때문이죠. 그리고요 이에 영향을 봐서 환율도 출렁출렁, 역시 주식시장 역시 불안하니까 역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역시 뭐 경제 관련인데요. 부동산입니다. 수도권 읍면동 4곳 중 한 곳이 빌라, 깡통 전세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깡통 전세면은요. 매매가가 있고 전세가가 있는데 전세가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빌라 얘기입니다. 1,300여 개 읍면동 가운데 300곳 이상에서 이런 모습인데요. 빌라 전세값, 매매값의 80%를 넘었다. 따라잡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시죠. 자, 구글, 메타, 거대 IT 기업들이죠. 과징금입니다. 역대 최대 100억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잘못을 했다는 게 되잖아요. 동의를 안 받고 개인정보 수집해 맞춤형 광고. 이용해 보시다면요, 뭐 광고들 참 많죠.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지금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온라인 광고 플랫폼 관련 첫 제재입니다.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요. 근데 반발하고 있죠. 이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소송으로 좀 오래 갈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시죠. 아래쪽에 있습니다. 검수완박 이어 감사완박까지 나선 민주당. 감사완박은 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감사는 감사원의 그 감사입니다. 그럼 감사원이 뭔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한다 이 뜻이 되는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정책 요즘에 좀 다방면으로 좀 진행되죠. 그거에 대해 감사를 벌이자 특별 감사하기 전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법 내용을 바꾸겠다.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완박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좀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주제,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아주 깊숙이 제대로 분석해 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시고요. 그 옆에는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자리에는요. 김상일 전 민주당 선대위 언론특보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최근에 비대위원 되셨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나와 계십니다. 자, 네 분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맹보다 선거다. 뭔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뜻. 근데 그거 앞두고 해서 동맹은 내 팽개쳐도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다는 거죠. 동맹보다 선거.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된 기사가 꽤 많이 실려 있는데요. 첫 번째 기사 확인해 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일 모든 것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게 뭐 줄여서 IRA
그런데요, 실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미국에서 만드는 물건에만 혜택을 주고 수입해서 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혜택 안 준답니다.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면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 해당되거든요. 근데 이걸 연일 광고하고 있어요. 자기 치적이라고. 중간선거 겨냥에 IRA 차별 조항 대놓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거 문제 제기하면서 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한국 전기차 문제 해결 난관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뭔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진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 모습이 뭔가 하면요. 어제 백악관에서요.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법이 있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얼마 전에 요거가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 시행된 거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굉장히 특이하죠. 어떤 법령을 시행하는데 그 법령을 시행하는 걸 축하하겠다고 모인 자리예요. 근데 여기 모이신 분들 보세요. 어떤 분들인지요. 바이든 대통령이 있습니다. 옆에 부통령이죠.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그 앞에 펠로시 하원 의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다녀갔죠. 다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인플레이 감축법 입법 잡축. 그러면서 잘 되고 있다. 앞으로 쭉 가자. 이런 식으로.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태도는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든 동맹보다 표심. 한미 포괄적 동맹. 이 자체가 지금 무색해졌다. 포괄적 동맹이면 다방면에 걸쳐서 협조 잘하고 서로 이해하고 잘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만 포괄이지 이거 가만히 보니까 이거 동맹 맞아요? 경제에서? 이런 얘기 나옵니다, 지금요. 최근에 반도체 전기차에서 바이오까지 규제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미국에서 생산 우선주의입니다. 취임 땐 미국 돌아왔다 동맹을 강조했고요.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좋지 않거든요. 이거 의식해서 이런 법안 자꾸 추진한다 이런 분석 나오는데 트럼프처럼 미국 우선주의를 회귀. 그럼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른 게 뭡니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미국 언론도 지금 약간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지나치다 지금. 여기 아래쪽 맨 밑에 밑줄 하나 마저 소개해드리죠. 자, 이런 식의 법안이 계속 이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분석 중에 하나예요. 아래쪽입니다. 결국은 전 세계적인 전기차 속도전에서 뒤처진 일본 업체 토요타라고 돼 있죠. 그리고 미국 대형 자동차 뭐 큰 회사들 많습니다. 결국 뒤처지고 있는 미국과 일본 기업들만 좋다. 시간 벌었다 이거죠. 지금. 띄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죠. 윤영걸 전 대표님. 과거에 이런 통상 문제, 뭐 경제 분야 취재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의 기억과 감각을 좀 되살리셔서요. 곧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떠나서 19일 런던에서 장례식 참석하고요. 뉴욕으로 갑니다. 유엔 총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 만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만나면 지금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 이 전기차, 그 더해서 반도체, 바이오까지 해결하고 와야 돼요. 우리한테 불이익 주는 거 이거 해결하고 와야 되는데 이거 해결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않다. 근데 만약에 성과 없이 그냥 귀국하게 된다면 이거 그러면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고난에 몰리겠죠. 지금 뭐 안보도 중요하고 예. 지금 외환 달러 강세로 한미 통화 스와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전기차 보조금 문제죠. 예. 바이오 이니시에이티브 이거하고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은 보조금 1,000만 원씩 주는 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 점유율 2위거든요. 그거를 아예 안 주는 거죠. 그럼 갑자기 차가 1,000만 원이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데 자국에서 생산되려면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가 투자해서 완공되는 데는 한 2015년 앞으로 한 3년 정도 있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시장이 미국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결과가 되는데 2025년이나 돼야 뭐가 거기서 그렇죠. 미국에서 만들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급한데 미국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한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인플레 감축법, 그러니까 올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굉장한 치적으로 내세우고 낸시 펠로우랑 뭐 저렇게 잔치도 하고 성대하게 이벤트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수주의 우선했는데 예. 민주당 정부가 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좀 더해졌어요. 이거 더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해졌죠. 우리는 예. 배신감을 느끼죠. 또 지난 5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와서 예. 처음에 오자마자 삼성전자 갔죠. 어. 또 갈 때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하고 단독 면담했어요. 예. 그래서 1,000억 원 투자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뭐 땡큐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차를 실망시키는 일을 안 하겠다. 근데 지금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저렇게 수입을 끊어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호구가 된 거죠. 호구가 뭐예요? 어느 드라마에도 나오죠. 호구 대사. 호구가 자기가 호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호구래요. 네. 호구는 호랑이 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리숙한 사람을 얘기하는데 호랑이 입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거죠. 물론 뭐 우리나라만 저렇게 당한 건 아니지만은 저는 윤 대통령이 가서도 쉽게 해결은 어려울 거다. 하지만은 이 충분한 설명을 하고 대안을 예. 찾아야 되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저는 딱 하나 방법이 있다고 봐요. 어떤 겁니까? 자동차 조지아주에 완공되기 전이라도 예. 한국에서 부품 실어가서 미국에서 조립을 하면 아. 우선 공장 완공되기 전에 예. 그 조지아주 부품 가져가서 어떻게든지 마지막 여기서 다 만들어서 가져가서 바퀴 하나만 끼워도 좀 인정 좀 해줘라. 그래도 메이드 인 USA로 USA 만든다. 나중에 바퀴만 가져가서 끼워도 좀 인정 좀 해줘라. 물론 뭐 쉽지는 않죠. 예. EU에서도 보고 일본도 보고 다 보는데 쉽지는 예. 않지만 한국이 그만큼 2025년에 완공되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무너지는 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방법은 호혜평등, 상호주의. 우리가 미국 자동차 테슬라한테 올해 주는 게 저 410억 보조금을 줘요. 그 전기차 사면 보조금이 나오죠. 중국 차에 대해서는 2천억을 올해 줘요. 보조금.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 가서 보조금 못 받는데 예. 우리는 산타클로스로 막 줘요. 그거 당장 끊어야 됩니까, 우리도? 당장 끊어야죠. 아. 그리고 GM이나 뭐 삼성, 르노 같은 데는 생산 시설이 없는데 의무적으로 전기차를 수입하게 해가지고 예. 거기도 보조금을 또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호구 소리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혜주의로 우리도 끊는다.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미국 갈 거 규제하겠다. 예. 그리고 협박 우리도 하면서 예. 호혜평등으로 주장하면서 우리도 좀 그 강조하는 게 우리 미국 가서 좀 간단한 마지막 조립만 할 테니까 그 정도는 좀 오케이 해줘라. 예. 한미 전략적 포괄적 동맹 아니냐. 뭐 이렇게 협박 반, 읍소 반 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큰 그 짐을 가져가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입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특수한 관계겠죠. 그리고 세계 초강대국, 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강대국이라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합니다. 웬만한 거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까?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얘기를 어떻게 꺼내서 설득할 수 있을까? 설득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만약에 성과를 못 가져온다면 국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복잡합니다.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 다시 한번 좀 불러오죠. 이쪽에 중간에 밑줄이 좀 있어요. 지금 이 사안이 불거졌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이 그랬습니다. 11월에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그다지 좋지 않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뭔가 인기를 끌고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미국 국내에 호소하는 정책을 자꾸 하는 거다. 그러니까 11월 선거가 끝나면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밑줄에 담은 분석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본격적인 2024년 대선입니다. 바로요. 바로 대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경쟁이 시작되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표심과 직결되는 미국 우선주의 이거 못 버린다. 이 상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설득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지금 선거 때문에. 이게 일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 윤영걸 전 대표님은요. 우리도 주는 보조금 당장 끊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자, LNF 우리나라 기업 이름입니다. 미국 진출 제동 걸렸습니다. 배터리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배터리 소재인데 미국에 가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못 가게 막았어요. 이유는 기술 보호 이유입니다.
굉장히 묘한 상이 나왔죠, 지금요. 보기에 따라서는요, 맞불로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 반도 배터리 업체인데요. 배터리 관련 업체인데 미국에서 뭔가 공장을 차리고 하려는데 우리가 못 가 한 겁니다. 이유는 기술 유출 우려 있어. 보호해야 돼. 이겁니다. 다음 보시죠. 핵심 기술 유출 우려, 정부 급제동, 미국 진출 노리던 기업들 긴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요. 이미 미국에 들어간 기업도 꽤 있고요. 가려고 준비한 기업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동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요, 기술 보호다. 제대로 안전장치 안 돼 있다. 그리고 그 기술 개발할 때 정부가 지원했잖아요. 연구개발 지원했거든요. 이게 이유가 된 겁니다. 자, 김상일 전 특보님. 이게 맞불 아닌 맞불로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거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이 상황? 이게 맞불이어도 이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맞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아, 이게 설사 맞불 효과가 있어도 이거 맞불인다라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렇죠. 지금요.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강대국이라 때로는 이제 본인들이 깡패로 변모를 해도 예. 좀 약간 뒷감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나라예요. 대로 한다 이거죠.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예. 예.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인 지탄은 받을 수 있죠. 리더가 돼야지 왜 깡패가 되느냐라고 지탄은 받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 자체를 우리가 그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 베어리어라고 하거든요. 규제나 뭐 어떤 법규나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우리가 막는다가 아니라 이거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이거 그래서 안 됩니다라고 그렇죠. 자꾸 뭔가 핑계나 설명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재량 범위를 잘 활용을 하되 이것을 대놓고 뭐 맞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뭐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절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미국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나치게 좀 국수주의로 좀 선회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미국이 리더가 되려면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야 되고 또 민주당은 그 정당의 차별성도 약간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으로 그렇죠.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자유무역이라는 어떤 가치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자유무역의 혜택을 얻는다는 이 보편적인 가치를 자기 이익만을 내세워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 이건 민주당스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어떤 양심적인 예. 지식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좀 이렇게 접촉을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적극적인 토론을 좀 미국 내에서 벌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좀 최대한 좀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러나 시치미는 떼야죠. 예.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비슷한 나라들과 정보를 공유해서 지금 유럽 함께- 연합도 비슷한 처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함께 좀 압박할 수 있는 것도 좀 강구를 해서 좀 멀티 트랙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불을 놓고 압박을 해도 절대 아닌 척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요. 눈치를 좀 봐가면서요. 너무 또 선을 넘어서는 또 곤란해질 상황도 있으니까 아닌 척하면서 한다는 거죠. 이게 묘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우리 정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 가지 마 이겁니다. 왜? 기술 보호해야 돼 이겁니다. 이유는 미국이 딱히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긴 하네요 지금요.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영수회담 안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면 완전히 선을 그은 것 같아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일 반복해서 영수회담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대통령실의 입장이 좀 나왔는데 안 됩니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딱 선을 그은 걸로 보입니다. 지금.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재명 요구 1대1 회동 사실상 거부. 1대1 회동이라고 표현이 됐죠. 이제 과거에는 이거 영수회담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영국, 미국 등 순방 마친 뒤에 여야 대표와 회동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1대1 회동은 거부인데 여야 대표들과 회동은 고려한다. 그러면
여기는 여당도 들어가고 야당도 들어가고 소수 정당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대표, 원내대표 포함하면 6명이 됩니다. 대통령 1명.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가능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야당은 영수회담으로 민생해법 찾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독대 반대 기류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요. 아니 회담 5번 제안한 거 이거 의도 자체가 의구심이다. 이거 자꾸 제안하네. 뭔가 있죠. 목적이 있으니까 자꾸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 시각이에요 또. 한 번 정도도 아니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또 여기서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비대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지고 정의당도 비대위원회가 이제 뭐 정리가 되어지면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영수회담의 자체에 대해서 용어 자체를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우리 민생을 구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반복해서 여러 차례 지금 얘기했어요. 영수회담 합시다. 목적은 민생 논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실은 방금 전에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했지만 영수회담이란 용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 거기에 뭐가 담기는 것 같아요. 일단 강한 거부감입니다. 그리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당 내에서 나온 반응이죠. 권성동 원내대표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계속 영수회담을 요청하시는데 정치적인 플리 바게닝을 위한 정략적 행보가 아니기를 바란다. 정치적 플리 바게닝. 플리 바게닝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에서 나오는 거죠. 사전 형량 협상 제도. 아,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갈래 지금 수사, 기소도 되고 막 이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과 단판하려는 거 아니냐? 안 된다. 이 뜻이신 거죠, 지금. 이런 시각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자, 이 얘기 좀 여야의 시각 지금부터 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병민 비대위원. 네. 대통령실은 영수회담 자체에 왜 부정적입니까? 과거에는 좀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 다르다는 설명을 자꾸 하면서 이거에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수회담이 사라진 지 꽤 오래됐죠. 예.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도 야당 대표와의 1대1 대통령과 회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야 대표, 당시 지금 5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당 대표와 대통령실의 회동을 통해서 이런 뭔가의 만남들을 이어져 왔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야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1대1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작 필요한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된 문제, 또 중요한 법안에 관한 협의 등 민생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만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당 대표는 그 둘 간의 회동에 대한 내용들을 따르기만 하는 존재입니까? 당연히 국회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여당 대표도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 함께 만나서 여기에 필요한 민생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똑같은 방식으로 있어왔던 일들이고 그 내용들을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야당이든 민주당이 오로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1대1 회동을 추진해야만 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인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 생각을 합니다. 과거 황교안 대표 시절이었던 때도 예. 황교안 대표가 수차례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원한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 여당에서 대권 노름이라고 지적하고 비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복귀해 보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의 수사 상황들을 통해서 지금 여러 어려움, 위기에 처한 상태가 되니까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통해서 뭔가 정치적인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 혹은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정리가 돼 있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1대1 회동을 얘기하는 것 아니냐?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밖에 그 없거든요. 정치적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그 당시 민주당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돌려주게 된다면 예. 황교안 대표에게 대권 노름 운운했던 거죠. 사실 야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예. 며칠 동안 뉴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예. 때문에 주목도를 높이려는 정치적 목적, 이거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거라 보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있게 되는 수사 상황에 대한 내용들까지 언급하게 되는 것은 해석의 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튼 지난날 5년 민주당이 하지 않았던 일을 예.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꺼내게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득이 민주당 내에서도 잘 적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영수회담을 하자는 의도가 좀 수상합니다. 약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만약에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1대1로 만나서 뭐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좀 너무 과거 쪽 표현이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그 표현을 안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1대1 회동, 1대1 면담,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치면 아마 언론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대선 3라운드 모습이라고. 1라운드는 진짜 대선이고요. 그 위에 지방선거 2라운드라는 평가받았죠. 그럼 만약에 1대1 회동이 된다면 3라운드다. 또 붙었다. 이렇게 또 평가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박지원 교수님. 이재명 대표는 왜 영수회담을 이렇게 고집합니까? 1대1 회담을 왜 이렇게 고집하는 겁니까?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없다. 꽁 먹고 알 먹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카드다. 무조건 그게. 이득이죠. 아. 자,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지지율이 높았다면 예. 이재명 대표가 뭔 얘기를 해도 사실은 언론에 이렇게 안 실립니다. 아무래도 대통령만 돋보이게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예. 낮은 이유가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의 정치적인 어떤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근저에는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이 경제적인 어떤 위기 이런 흐름 무에서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은 지금의 어떤 그 낮은 지지율 안에는 예. 제발 좀 민생 좀 신경 써라. 여야가 싸울 때냐 머리 맞대고 좀 그 국민들의 먹고 살 문제 이거 해결해라. 이런 목소리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슈를 선점한 겁니다. 민생 얘기를 꺼내면서 만납시다라고 한 그렇죠. 거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제대로 된 만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은 뭐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전당대회를 거쳤고 이제 정비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회가 문을 열지 않습니까? 예. 정기국회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의 지금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실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추진했어야 될 그러니까 문제예요. 명분 자체는 굉장히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국민들에게 뭐 당장에 뭐를 안 주더라도 예. 우리가 안 싸우고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은 안심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분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명분을 갖다가 선점한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5번이고 10번이고 아마도 당분간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예. 뭐 일각에서 여당에서는 뭐 폴리바게닝 지금 사법 리스크를 피해가려고 뭔가 대통령과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는 독대하려는 거죠, 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하고 1대1 독대한다고 검찰이 기소 안 합니까? 어. 전 그런 건 없다고 봐요. 예. 오히려 그 실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긴 안목에서 보고 있다. 긴 안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예. 실력 있는 민주당을 얘기했어요. 예.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모습인지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층에게는 예. 밉상의 이미지가 있었고 또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를 대선까지 이재명 당대표 체제와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안정적으로 가려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아.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 나는 진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인터뷰에서. 예.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느냐?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 스탠스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거기에 롤 모델이 누가 되느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전과가 굉장히 뭐 많았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사항도 있었죠. 과거에. 뭐 경제 관련뿐만이 예. 아니라 다양한 전과가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의 경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엇을 하는 당인가라고 하는 그 이미지 만들기, 예. 향후 대권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인 첫인상 만들기가 시작된 거다.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당장의 실리와 명분 그리고 명분과 실리를 다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첫삽을 뜨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뭐 적절한 그런 지금 전략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세환 교수님이 설명하신 여러 가지 이유, 명분과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을 설명했는데 대통령실도 아마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절대 안 돼. 이 분위기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은 절대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영수회담은 표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동시에 여야 대표들을 모실 수 있다라는 거, 추진할 수 있다 이걸 비췄거든요. 그렇다면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김상일 특보께 간단하게 지금 민주당에 계시니까 이 얘기를 좀 제가 드릴게요. 만약에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정당의 대표들을 만납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뭐 정의당 다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들이. 이렇게 만납시다라면 민주당은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거절해야 됩니까? 일단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대표가 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저는 거기에 구애받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렇지만 받아서 만나는 게 맞다. 예, 뭐 만나야죠. 그리고 뭐 우리 박상훈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능력 있는 그 정치인을 만약에 그 이미지 어떤 목표로 삼았다면 예. 뭐 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뭐 여러 차례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지만 거기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이어가는 이미지 이런 것도 저는 가져갈 수 있다고 예. 봅니다. 저는 문제는 지금 여권이라고 봐요. 제가 뭐 계속해서 요새 하는 얘기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도대체 목적과 목표가 뭐냐 이거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니 좀 의도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성과를 내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누구에게 돌아오죠? 대통령에게 돌아오는 예. 겁니다. 작은 걸 가지고 전투에서 이겨. 예.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 지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지는 게 이런 거예요. 소모하지 않을 때 병력을 막 집어넣어서 소모했더니 결국 지켜야 될 때를 못 지켜가지고 예. 전쟁엔 져버린다. 그럼 이런 지금 거거든요. 김상일 교수님 말씀은 1대1 회동을 받지 왜 안 받는가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지금? 저는, 예. 아, 의도가 있는 게 뻔히 보인다고 쳐요. 예. 의도가 있다고 한들 그거를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결국 이제 국가의 지도자는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인데. 어제 이인복 정무수석은 사실상 다자, 그러니까 대통령과 다자 대표들의 회동을 제안한 셈이 됐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건 받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 받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아. 하고 받으면 예. 좀 본인이 의도한 그 효과가 좀 반감되고 이런 건 있겠지만 여전히 어떤 능력의 우위는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예.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 이런 겁니다. 그런 거조차도 다 끌어안아서 성과로 이어진다면 아, 좀 크게 보지, 큰 그렇죠. 그림을 보지. 아, 지금 당장에는 자기가 조금 뒤지는 것처럼 보여도 예. 나중에 이 정부가 낸 성과로 모든 게 포장이 가능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국민에게 얼마든지 내가 이런 어떤 좀 자존심 상하는 경우까지 감수하면서 예. 국민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했어. 그리고 이런 성과가 났어. 라고 국민에게 내놓는다면 국민의 민심은 어디로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그만 자존심 싸움보다는 국민의 민심을 얻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병민 위원장이 좀 저기 발언 기회 달라고 요청하신 거죠 지금요? 예, 왜냐하면 짧게 두 분이 드릴게요. 같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역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민주당은 바로 얼마 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부를 담당해 온 집권당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은 방식으로 얘기했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야당이 얘기했던 1대1 회동을 하지 않았던 건 굉장히 치졸하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왜 뭔가 일관성이 없냐 이거죠. 일관성이 없는 내용으로밖에 비춰질 수 예. 없겠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민생을 중심으로 대통령과 1대1 회동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굉장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미화된 표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재명 대표가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고 난 뒤에 민주당이 했던 행동은 이제 집권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대통령 가족을 향해서 특검 법안을 발의하게 된 사실상의 정쟁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의 현재 예.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협치를 원하는 과정 속에서 민생을 원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전국을 끌고 가진 않았겠죠. 실력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라면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서 왜 그런 모습들을 연출해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 모든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저 끌어안지 못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끌고 가게 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약간 맞지 알겠습니다.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김상일 교수. 죄송한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 손을 들었는데요. 자, 우리가 정권만 일관성을 요구할 게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평론하는 우리도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계속해서 비판했어요. 당시에도 그거 받아줬어야 된다. 네. 그때도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는 거면은 방송에 예. 나온 분들도 똑같이 비판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대통령실은 대단한 거부감.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역제안을 한 셈이 됐거든요. 여러 명이서 만나죠. 아직은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자, 이런 가운데요. 그동안 뭐 수사 상황, 특히 뭐 기소된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참 많이 했는데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근데 어제는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기사로 있습니다. 정적 제거에 국력 소모 말라. 이 상황과 딱 본인 관련된 상황 같죠? 그리고 봉하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어제. 아마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상황 이런 걸 상기시키려는 목적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지층 결속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은 지금 굉장히 반발하면서 뭔가 공동전선을 강하게 짜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기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가 있고요. 어제 민주당의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또 오간 대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귀를 잡았는데 묶었습니다. 보시죠.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결과가 뒤집혔는데 지금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뇌물이란 단어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뭐 농담 같은데 이런 대화까지 회의 때 오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최근에 이 선거법 관련해서 기소된 내용에 더해서 그 며칠 뒤에 바로 나왔죠. 성남 FC 건인데요. 여기 기사로 좀 하나 소개해드리죠. 법조계 이제 시각이 좀 갈린다 이런 건데 이른바 이제 제3자 뇌물이에요. 이게 국정농단 당시 대단한 이슈가 됐었잖아요. 제3자 뇌물. 국정농단 사태 땐 묵시적 청탁이 인정돼서 이제 이게 유죄가 됐는데 이번에는 과연 어떠냐? 이재명 성남 FC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판례로 본 뭐 이 제3자 뇌물인데 아래쪽으로 갑니다. 지금 보니까 법관들이 부당거래 범위를 넓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불리하게 되는 거죠. 직무집행 공정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다. 근데 이제 당시하고 다른 거는 공공에 사용된 것이냐 민간에 사용된 것이냐 이 부분이 대단한 쟁점이 될 것 같다. 근데 이번에는 성남FC는 이제 공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공공에 사용된 돈, 이 항변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통할지 이게 주목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다툼의 어떤 이 지점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사 있고요. 다음은 민주당에서 지금 보이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다. 보시죠.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하고 있죠. 국정농단급 국감팀을 꾸린 민주당. 지금 국감제 시작이 되거든요. 대통령실 의혹 발본색원한다. 진상규명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회의를 열어서 공세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집중적인 지금 이 타겟이 돼 있죠. 지금 요 지점이. 뭐 증인 채택 벼르고 있다. 대통령실 비위 제보센터 설치 계획. 제보해달라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민주당에서 나온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제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목적은 읽힙니다. 여론을 계속 환기시키겠다는 거죠. 그리고 여론을 유리하게 끌어오겠다는 겁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지금 이 진상규명단도 있지만 앞선 특검법도 발의했거든요. 만약에 여론을 민주당이 끌어오게 된다면 특검법 얘기를 더 강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권, 특히 여당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아니다 이렇게 외면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좀 있습니다. 뭐 계속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거죠. 추석 예. 전에 여론조사 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사람이 62.7%예요. 높게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는 저는 뭐 자명하다고 봐요. 과거부터 좀 계속 있었던 거고
논문 표절이나 뭐 경력 부풀리기 또 뭐 관저 뭐 입찰이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인데 상당 부분 저 소명된 것도 있고 그동안의 수사 결과로 무혐의로 나온 것도 많아요. 근데 왜 저렇게 계속 이슈몰이를 하느냐? 예. 저거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자꾸 압박이 오잖아요. 예. 대장동, 백현동, 뭐 성남 FC 오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이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친문, 비문, 친명, 비명 할 거 없이 일제히 공격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 공격을 해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반하장 공격이라고 볼 수 있고 물타기 공격이다. 적반하장 물타기다. 물타기 이거는. 공격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현실성은 김건희 특검법은 없는데 예를 들면은 그 뭐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것도 가기가 쉽지 않아요. 마지막에 대통령도 특검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 또 안 되는 그렇죠. 거니까. 거부권 행사 또 예, 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법이 계속 이슈는 될 수 있는 게 공정과 상식을 갖고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여론이 상당히 있어요. 예. 왜 대통령 되고도 옛날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나오느냐. 뭐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론에 좀 편승하는 좀 측면이 있는데 계속 나오면은 저는 여당에서도 더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고는 봅니다만은 예. 뭐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저는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끊어내야 된다고 봐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예. 부인 빨치산 얘기 나올 때 장인 나올 때 그러면 뭐 이혼하란 말이냐 예, 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지금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 60대 들어가서 부인하고 관계가 사실은 어느 집이나 쉽지 않죠. 미국에 그런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대요. How to Change Your Life in 2 Weeks. 2주 만에 인생을 확 바꾸는 법. 그게 가능합니까? 2주 만에? 근데 그게 몇백만 부가 팔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출판부가 알아보니까 예. 라이프가 인쇄가 잘못돼서 와이프로 됐대요. How to change your wife. 2주 만에 잘못 와이프를 보고 그걸 바꾸는 샀다는 법. 겁니까, 네, 그럼?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인 보고 달링, 하니, 할아버지가 계속 그래서 너 왜 그러냐. 계속 그렇게 달링, 하니만 하냐 그랬더니 예. 부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예.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그랬다. 그래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한 건 잘못한 거하고 예. 허심탄회하게 예. 좀 얘기 좀 해야 돼요. 시중에서는 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얘기만 하면 화를 낸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끊어야 내야죠. 예. 그리고 또 하나 특별감찰관 예. 그거 민주당하고 협조해서 빨리 해결해야죠.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여태까지보다 또 앞으로도 예. 구설수가 또 나오고 또 논란이 되잖아요. 그러면 특검법 여론이 자꾸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탁현민 씨가 문재인 정부 때 탁현민 씨가 엊그저께 그런 얘기했잖아요. 김정숙 여사 건드려서 김건희 건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맞불 성격이 강하니까 거기에 예. 대해서 하려면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무슨 뭐 화를 내는 소문이 있다. 근데 아마 소문을 아마 들으셨나 봐요. 뭐 그건 뭐 확인은 안 됩니다만 아마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리고 치열하죠. 그리고 민주당은 제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것 같다. 인용돼 있죠.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본다. 이거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면 이거 이런 얘기를 뒤에서 누가 했는데 흘러 들어가면 이거 안 좋잖아요. 이거 분위기가. 기사를 보겠습니다. 일단 요 기사 있는데 요 기사 중에 요걸 한번 보세요. 작은 제목입니다. 여기 두 번째 작은 제목. 지금 여당 상황을 가르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답니다. 가처분 무한궤도다. 계속 반복되고 있다. 지금 가처분 4차까지 나왔죠? 진행 중입니다. 자, 어제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출석했어요. 이거는 3차 가처분과 관련된 신문에서요. 이준석 당원개혁 무효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소송 자격 자체가 없다. 당원권 정지됐는데 이거예요. 뭐 이렇게 맞서고 있죠? 아무튼 무한궤도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뭐 윤석 대표 전 대표도 얘기했고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된 지 2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당의 전 대표가 당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가처분 소송,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일단 당 안에서의 어떤 내전 양상이 계속 무한 궤도로 반복되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와 직접 관련돼 있어요. 출석 앞둔, 여기서 출석은 경찰 출석입니다. 지금 이제 수사 대상이잖아요. 출석 앞둔 이준석 무고죄 판단에 성접대 실체 규명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과거 뭐 이 성상납, 뭐 성보 의혹이잖아요. 뭐 성매매 의혹 뭐 이런 건데 이건 시효가 끝났어요. 공소권 없음. 일단 이거는 시효가 끝났는데 문제는 무고 관련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무고를 판정하려면 앞서서 시효가 지난 이 사안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 먼저니까요. 앞선 의혹 규명 후에 진위를 확인해야. 근데 이거 놓고도 앞선 거 상관없이 따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앞선 게 먼저라는 의견도 있어서 이것도 좀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일단 무고 이거는 분명히 좀 아직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요. 아무튼 경찰 출석 앞둔 이준석 16일 내일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조율이 안 돼서 조금 더 늦어질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이렇습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반복되는 무한 궤도입니다. 지금요 이 상황은요. 다음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이틀 전입니다. 언론 인터뷰했는데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이준석 전 대표의 속마음에 처음부터 윤석열이란 인물이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추정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근거를 얘기하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앞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터뷰에서 지난해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데뷔할 당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같이 현장에 가서 좀 지원해주고 이럴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이준석 전 대표가 강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당시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의견이 달랐거든요. 그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런 걸 보니까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꺼낸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동시에 이 인터뷰에서 질문이 나와요. 이준석 전 대표를 품을 생각 없으십니까? 이제 비대위원장 되셨으니까요. 그러자 그런 얘기를 이미 과거에 앞서도 했더니 누가, 여기서 말한 누가는 이준석 전 대표로 누가 봐도 보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로. 누가 내가 달걀이냐 품게라고 했다 하더라. 품다가 또 깨질까 걱정된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이 달걀, 뭐 품는다. 이거 관련해서요.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대통령 그런 말씀하신 적 없지만 누군가 해법으로 옆에서 해법으로 이제 뭐 품긴 뭘 품어요. 결자 해지라고 하는 거는 차라리 풀어라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품어라. 품는다는 건 무슨 뭐 제가 달걀입니까? 그걸 왜 품습니까 저를? 앞서 저런 얘기를 하니까 질문이 나오니까 아유 깨질까 봐 못 품겠습니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말들에 뼈가 있어요. 뼈가 아니라 날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자, 김병민 위원장. 네.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에 대한 예. 질문들이 오가지 않습니까? 그 내용 속에 설명하는 과정에 나왔던 하나의 에피소드를 얘기했던 것이 근데도 아닌가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들리진 않았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예. 그 내용부터 조금 있었던 품는다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내용들을 유추해 보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이 비상환 상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좀 좋게 갈 수는 없겠는가에 대한 아마 대답을 이런 방식으로 애들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함께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예. 법적 소송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 너무 멀리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상황들을 과거의 일에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6월 29일 정치 참여 선언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당 밖에 있었죠. 하지만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윤석열 당시 후보는
범야권, 야권 진영에 속하는 당시 범야권. 당시의 야권의 대표적인 후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당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함께할 수밖에 없는 공동 운명체다 이렇게 보는 주장들이 많았죠. 예. 그래서 아직 당에 들어오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당에 모시고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캠프를 구성해서 갔던 게 저도 그때 7월 달에 있는 첫 번째 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당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 사람 제명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꺼냈던 상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과거의 기록들을 쭉 이어서 예. 얘기를 아마 하는 일들이 지금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예. 윤 대통령을 향해서 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치환해서 지금 현재까지 오게 됐던 이준석 전 대표의 상황에 대한 예. 설명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좀 모든 일들이 당의 갈등 없이 잘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 좀 많이 멀리 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정재석 위원장이 꺼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장이 여러 설명을 쭉 하셨는데 딱 제 귀를 잡은 거는 너무 멀리 왔다. 이게 딱 귀에 들어오는데요, 지금요. 자, 박찬환 교수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거 아닌가 싶다. 요 얘기에 지금까지 정치상을 또 쭉 지켜보셨잖아요. 방송에도 보시고 평소에도 보시고 동의하십니까, 그거에? 뭐 그런 면이 있죠. 뭐 이혼 소송 우리가 보면은 치열해지면 별 얘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연애 때부터 제 남의 나 안 좋아했어.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았는데. 별로였다? 그렇죠. 이 얘기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진짜 이거는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두 장면이 저는 기억에 나거든요. 한 장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입당을 했습니다. 예. 입당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없는 당사에 인사 맞아요. 왔어요. 기억나시죠? 예. 또 한 장면. 이준석 대표가 각 캠프에 있는 후보들 다 모아서 봉사활동하는 그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나 안 가. 상의도 없이 뭐 오라가라 해. 기억나시죠? 뭔가 그래서 그때 대대적으로 보면서 신경전이다 그랬거든요. 네. 양쪽 다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서로. 누구 한쪽이 나는 잘했는데 제가 못했고 나는 뭐 잘했는데 제가 못했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지금 상황은 예고가 된 셈입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 윤석열 캠프는 거의 점령군으로 들어올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요. 이준석 대표는 당시에 나는 당 대표기 때문에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n분의 1의 후보로 윤석열 후보를 보지 우리 뭐 당의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새로운 주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령군의 자세냐 아니면은 당신은 n분의 1이냐라고 했던 그 스탠스가 지금에 와서 그대로 평행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단이 난 거죠. 과거에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이 얘기를 꺼낸 셈이 돼버렸어요, 지금. 자, 김상일 전 특보께는요, 두 번째 얘기 있잖아요. 이 달걀 얘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함께하기 어렵다. 이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달걀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뭐 모멸감을 느꼈다. 저는 그 말은 진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달걀이냐 품게 그러면서 되게 모멸적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얘기했거든요. 저도 방송에서 품으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지만 그 품으라는 표현이 담고 있는 거는 양보와 아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이 좀 더 힘을 가지고 있고 강자니까 양보와 아량을 좀 베풀어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표현을 가지고 내가 달걀도 아닌데 품으라고 해서 나 모멸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가장 좋은 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 전문가잖아요. 정치로 해결해야죠. 근데 정치로 해결 못해? 정치 그만둬야죠, 사실은. 정치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다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준석 대표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지켜야 되는 가치를 못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정당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비대위가 생기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훼손됐으면 그걸 치유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량으로 품지 못하면 정도로라도 가야 돼요. 정도. 이걸 치유하기 위한 정도.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정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대를 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당원 소환 같은 그 있는 절차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대는 지금
윤리위의 징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또 예. 이게 정치적인 탄압이 되고 사실상의 탄핵이 돼 버리니까 조금 좋은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당원 소환 같은 경우는 자신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원 소환 규정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전체 책임 당원의 10분의 2, 그다음에 시도별 책임 당원은 10분의 1 이상이 예. 그 발의를 하면은 발의가 돼요. 그리고 전체 책임 당원의 3분의 1이 참여해서 의결을 하면은 예. 이게 채택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당 대표를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소환해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안 썼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 주제 소개될 때 소개해드린 표현이 있죠. 무한궤도. 당분간 무한궤도 같아요. 지금요. 최소한 이달까지라도. 하여튼 과거 얘기 꺼내니까 이게 싸움이 더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키워드는 짜증왕입니다. 짜증왕이라는 걸 어떤 게 이렇게 짜증을 너무 잘 내는 분한테 아우 짜증왕이야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말한 짜증왕은 진짜 왕입니다. 짜증을 내는 진짜 왕입니다. 보겠습니다. 기사. 얼마 전에도 비슷한 내용 소개드렸는데 또 짜증을 냈나요? 즉위 초기부터 노을난 찰스 3세, 영국 새 왕이죠. 왕세자실에 근무했던 직원 100명을 해고해버렸어요. 그냥. 해고 통보. 뭐죠? 그리고요. 또 짜증. 이번엔 잉크의 짜증. 예민한 성풍 입방을 낳는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질 논란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게 일하던 직원들을 오랫동안 수십 년 일한 직원도 있대요. 나가라 그랬더니 다 자르고 해고입니다. 자, 관련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죠. 자, 얼마 전이에요? 지금 뭐도 쓰고 있죠? 근데 만년필에 또 문제가 생겼나요? 뭐가 묻었어요, 잉크가. 그래서 막 뭐라고 좀 험한 얘기를 해요, 지금. 앞에 있는 분들이 뭐 안절부절이죠, 지금 어떻게 좀. 왕이 막 짜증을 내니까 옆에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이거 뭐 화면으로 좀 준비된 게 있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너무 싫다. 이거 뭐 이런 험한 소리가 있네. 이런 거예요. 못 참겠다. 허구한 날 이런단 말이지. 또 옆에서 여기저기 흘렀네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보네요. 윤영걸 대표님. 만년필에 문제가 있었나요? 만년필이 뭐 좀 싸구려 했던 모양입니다. 아니, 왕이 쓰는 만년필인데 얼마나 좋은 거 아닌가요? 만년필에서 좀 잉크가 좀 흘렀대요. 왕이 쓰는 만년필? 왕이 쓴 건데요. 그래서 뭐 준비가 좀 소홀한 것도 있겠지만 저는 찰스 왕이 저렇게 전 성격이 성마른 사람인지 몰랐어요. 해고를 그냥 일순간에 100명? 예, 지금 국상 중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여태까지 케어했던 주변의 비서들이 본인이 왕세자 시절에 거기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에요. 동고동락했던 사람을 국상 중에 그냥 100명을 해고를 해버리죠. 그리고 또 잉크가 좀 손에 묻었다고 저렇게 너무 싫다 뭐 이런 빌어먹을 건 더 못 참겠다 허구한 날 말이지. 보통 왜 성격이 좀 아주 괴팍한 사람들이 내는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전 70대 왕이 국상 중에 했다는 거 보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요. 64년을 준비한 그렇죠. 왕세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을 많이 했겠구나. 저는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 사람은 다이애나비가 고생 많이 했겠구나. 예? 그 남편 저 성질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살았냐. 일찍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조상 중에 왜 엘리자베스 1세 아버지 헨리 8세 있잖아요. 천일의 스캔들 주인공. 부인까지도 왜 앤 불린 죽여버리고 한 그 독재자 있잖아요. 유토피아 쓴 토마스 모아도 죽여버리고 한 사람. 그 폭군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저 찰스 왕도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자꾸 나와요. 지금 외신들이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키워드가 짜증 왕이잖아요. 진짜 왕입니다. 박찬 교수님. 근데 사실은요, 뭐 실권은 없는 상징적인 존재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통합, 화합, 봉사 뭐 이런 거의 상징이잖아요. 지금 왕들은요. 그걸 상징을 삼았는데 지금 최고 리더인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게 이른바 영이 습니까? 우리가 이제 호랑이 밑에 호랑이 자식이 호랑이가 나오면은 뭐 호보자 그러고 호랑이가 자식을 낳는데 강아지가 나오면 호부 견자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사실 우리가 명망가들, 이름 높으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죠. 그렇겠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그렇죠.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 큰 부담이라고들 그래요. 우리 대통령들의 자녀가 대체로 그 스트레스에 엄청나게 취약했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 자녀들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일반인도 그럴지인데 왕입니다. 그것도 보통 왕이 아닙니다. 우리도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왕 재위기관이 그렇습니다. 준비를 그렇게 했어요. 준비를. 엘리자베스 예. 여왕이 재위를 예.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지금 윤석열 대통령까지 재위를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밑에서 왕이 되지 못하고 지금 6, 70년을 왕자로 지내면서 받았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트레스. 그렇죠. 이해는 되지만 나는 언제 왕이 될 수 있나?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사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벌써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리더로서의 아까 얘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왜 그동안 인기가 있었느냐? 지금 추모객이 700만 인파나 모이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바른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예. 그 흔들리지 않음, 고듬, 발음 이거를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 시대의 여왕이라고 하는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런 식의 행동을 하게 되면 왕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왕 제도를 입헌군주제를 폐지하자는 얘기가 영국에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가뜩이나 비호감인데 이제 짜증까지 셨다. 그래서 짜증왕이다 지금.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기사가 많습니다. 이런 기사가요. 옆에서 이제 보좌하신 분들 만년필 정말 좋은 거 준비를 했겠네요. 이제는요. 저렇게 몇 번이나 보이는데 지금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나라 이름이 하나 나와요. 수리남. 수리남 정부가 얼마 전에 이 굉장히 요새 좀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이 드라마가 있어요. 이름이 수리남인데 마약국으로 묘사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 항의하고 있어요 지금요. 윤용걸 전 대표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저는 뭐 그 항의할 만하다고 봐요. 드라마 보셨습니까? 네, 드라마 봤는데요. 예. 네, 6부작. 근데 이 나라가 아주 좀 이상하게 묘사됩니까? 완전히 그 마약의 본산이고 나라가 총동원 대통령까지 한통속이 돼서 마약을 밀매하는 나라인데 대통령이 뇌물 하나로 간단하게 왔다 갔다. 그렇게 묘사가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그 황정민 목사 이름으로 거기서 마약을 하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한테 가서 언제든지 만나서 협박하면 또 바로 먹히고. 그러면은 항의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 수리남으로 봐서는 저도 수리남이 저런 나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게 그러니까 아니라고. 오징어 게임하고 수리남하고 다른 점이 예. 오징어 게임은 우화잖아요. 그 빈부 격차를 그렇죠. 우화로서 우화가 그렸으니까 뭐 맞죠, 누구도 그건. 피해가 없는데 이 수리남은 너무 적나라하게 나라 이름을 드라마 제목에다가 대통령이 등장해서 공공연하게 군인들하고 다 동장해서 마약을 거래해요. 그러니까 수리남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너무 좀 은유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수리남 대통령은 까무러칠 겁니다. 아마 그 마약 범죄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형 받고 다시 지금 수리남 가서 또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드라마가 수리남이라는 나라 또 여성에 대해서 또 너무 존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또 마약상이 또 기독교 목사예요. 또 예배 보는 것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화를 또 근거로 했다고 또 자막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런 드라마라고 할 때 항상 이 제작 쪽에서 하는 표현이 있죠. 사실에 기반한 창작물입니다. 뭐 이번에도 역시 뭐 그런 설명인데 아무튼 수리남이라는 나라 중남미에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다. 왜? 수리남은 수년간 마약 운송 국가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아닌데 왜 그렇게 묘사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드라마가 인기고 주목도가 높구나라는 게 또 반대편에 있어요. 아무튼 이런 기사까지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감사원이 등장한 기사가 있는데 이거 소개만 좀 드리죠. 뭐 앞서서 일면 때 짧게 소개드렸는데요. 거대 야당이 또 입법 횡포다. 그래서 여당은 감사원이 국회 하위계인가. 그러니까
감사원이 특별감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국회 감시를 받도록 하는 건데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인데 왜 그러느냐 뭐 이런 반대와 최근에 표적감사 의식해서 그러는구나 뭐 또 이런 또 반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거리입니다 지금요. 늘 국회에서 또 새로운 싸움거리가 하나 등장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감사 국회에 사전 통지해야 된다. 국회에 감시를 받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